저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렸던 자료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법령집으로 저희 강의 오늘 진행할 거고요.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요거를 뭐 스캔을 하시든 아니면 요거를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계속 써보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 제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양식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로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글특례법이고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양이 많지도 않고 기출이 많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기출문제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령집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먼저 내용을 정하는 거죠. 법을 되게 상세하게 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이거 행정 업무 할 때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입법부에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다른 기관 쪽으로 위임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서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는 행정기관 중에 가장 상위 기관인 기재부령으로 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나오는 것들은 시행령 같은 경우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할 때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상에서는 어떤 상세 내용들, 특정 대상들을 정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 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고시로 위임을 해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국회, 여기는 대통령령, 여기는 기획재정부령, 그리고 여기는 관세청장 고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세청장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고시는 숫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법령이라 부르는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나와 있는 1조 목적을 볼게요.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체크할 것들은 3가지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환급을 적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정하게 하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수출 지원이라는 거죠. 능률적인 수출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수출을 지원한다라는 게 어떤 환경을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살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게 많으면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부담했던 비용을 줄여준다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도 당연히 인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능률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주겠다,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지원해주겠다, 장려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균형 있는 산업 발전도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 이렇게 환급을 해줌으로써 보다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관련 내용들을 관세법을 가지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근데 저희 관세법 4조로 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수입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포함해서 나머지 내국세 등이라 말을 쓰게 되는데 내국세까지도 함께 부과되고 징수하는 것이 있는 거죠. 원래 내국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세무서에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수출입 신고를 받지 않잖아요. 수입 신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세관 쪽에 위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위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입 신고를 받는 곳은 세관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관세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라고 하는 것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국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농업특별세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임시수입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통상적으로 부가세라고 말을 쓰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임시수입 부가세는 부가세가 아니고요.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일단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수입 부가세라는 거는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걸 말을 하죠. 어떤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구분해 보면 경상거래가 있고 자본거래가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외국환거래법 공부할 때 보셨을 텐데 경상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물품이랑 이제 물품 외 서비스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받는 거래,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하고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게 있을 거예요. 돈을 주고 받겠죠. 그거를 수치화시켜 놓은 것들을 제가 국제수지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가 좋다, 뭐 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해서 국제 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출이 많으면 국제 수지가 흑자라 볼 수 있는 거고 수입이 많으면은 적자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수출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수입을 억제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입을 억제하면 수출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결국에는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을 억제할 목적으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시 수입 부가세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게 있긴 한데 실제로 적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법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건 실제로는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부과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 명목적으로 이런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아시죠? 먼저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게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금 중에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혹시 왜 없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1차 공부하셨을 때 생각을 가지고 좀 떠올리면 좋겠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에도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게 발급이 돼요. 일단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자다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납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산해서 환급받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화를 수출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환급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관련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이제 다른 법하고 이제 특례를 비교하는 게 있는 거죠. 저희가 통상 법을 말을 할 때 일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례법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무슨 특례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제목이 그렇잖아요.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죠. 개별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다더라도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1차 과목 중에 하나 또 있잖아요. FTA 관세 특례법이 있는 것처럼 일반법과 특례법의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의 목적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왼쪽에 법 제2조로 가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보셨던 목적은 저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렸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밑에 나와 있는 정의 있잖아요. 정의는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어쩌면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나온 적은 없는 주제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관세 등 써있죠. 아까 전에 위에 보셨던 어떤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들 중에서 관세 환급 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보면은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등등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라고 하는 것을 다 말을 한 것인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을 때요. 임시수입 부가세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출 등 나와 있어요. 수출 등, 수출 등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세법상의 수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환급특례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세법에서는 수출이라고 하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로 간주해서 가름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등이라는 것들은 개별 법에서 정하는 규정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뒤에 보면 제4조에 나오는데요. 법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 수출 물품,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4호 보시면 소요량 나와 있어요. 소요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어떤 물품의 수량이나 보면 되겠죠. 원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물품을 생산하고 괄호 쭉 넘어가 보면은 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이죠. 쉽게 말하면 소요량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 때 소요되는 거다. 투입되는 거다, 사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소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일단 챙겨볼 게 뭐냐면 생산이라고 하는 범위를 되게 넓게 보고 있다는 거죠. 생산 옆에 보시면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뭔가를 만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산 말고도 생산의 범위 안에는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생산의 범위로 본다는 겁니다. 즉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뒤로 가봤더니 소모량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소모량. 자, 소모량이 뭔지 알고 계실까요? 소모량? 요거 나중에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 이제 보세 공장 얘기할 때 나온 적이 있었을 텐데 소모라는 것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로스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잉어빵이죠, 잉어빵. 좀 날씨가 추워지면 잉어빵이 나올 텐데 잉어빵을 만드는데 내가 모든 재료 다 투입해서 다 완성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 때문이라도 내가 투입했던 것이 온전히 물품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떤 로스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을 투입했다고 했을 때 100개를 투입했을 때 바로 100개가 10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10개 중에서 9개만 정상품이고 1개는 정상품이 아닌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불량품도 나올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할 때 딱딱 이렇게 기계처럼 완전 수학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모량, 로스분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100개를 투입했다더라도 100개가 모두 사용되지 않고 일부는 그냥 생산 과정에서 사용만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품이 되지 않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손모량이라 말을 쓰거든요. 손모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손모량을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100개를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손모량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90개만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90개 투입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도 이제 10% 정도 해당되는 손모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손모량이라는 것도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거잖아요. 그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모량까지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관세 등의 환급을.
쉽게 말을 하면 생산 과정에 사용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챙겨볼 게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이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보통의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쓰게 된다면은 내가 갑자기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쭉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소모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 정도는 생산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10% 정도의 소모량이 발생한다. 그럼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이번 실수해가지고 50%만큼 발생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환급 나와 있죠. 환급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납부했던 것을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내가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납부를 했거나 납부하였어야 하는, 이렇게 납부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했을 때 환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납부한 거를 말을 할 텐데요. 여기 보면 납부할 관세 등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왜 나와 있는 거냐면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일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봤더니 환급의 쭉 끝에 가서 보시면은 그 주체,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드렸던 수출신고 필증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서, 여기 있죠. 상단에서 여기 가운데 위쪽에 오른쪽 부분 보시면 환급 신청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용어 보이시죠? 이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은 저희가 세관에다가 수출신고를 하게 됐을 때 환급 신청인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환급 신청인만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명이 나와 있죠.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조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여기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다시 용어로 가서 보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앞에. 거기 보면 수출자에게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생산자에게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일을 말하고 있다. 환급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 6호 정산 나와 있고요. 정산이란 6조 제1항에 따라 3조에 따른 수출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계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이제 계산해서 소멸시키는 거 말하거든요. 상세하는 거 말을 하는데,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납부를 한 관세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수출했을 때 환급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수입할 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괄 납부라는 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키핑을 하는 거죠. 일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잠깐 보류해 놓는 겁니다. 보류. 세금을 당장 내는 게 아니고 일단 내야 될 세금들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 됐을 때 내가 환급,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하고 수출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하고의 이제 상계를 하는 거죠. 상계를 해서 개별 건마다 납부하고 환급받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한 게 있을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차액만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일괄 납부하고 정산이라 부르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산이라 하는 것들은 그쪽이 보이면은 납부해야 될, 기간별로 납부해야 될 관세 등하고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관세 환급금을 서로 상계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였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가볼게요. 환급 대상 원재료 나와 있는데 요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주제를 나눠놨잖아요. 환급 대상 원재료에 보시면 여기 문제 3가지가 나왔어요. 3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면은 어쩌면 내년에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막연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안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트렌드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3조 1항하고 2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1항부터 볼게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 보니까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1호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급 대상 원재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이게 큰 절차로 말해 봤을 때요. 어떤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세금을 납부했을 거고, 이게 관세 등이라고 말 쓰는데, 납부했던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환급 대상 원재료를 뭐 생산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일정 기간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환급 대상 원재료의 어떤 수출 이행 기간 안에 요걸 하게 돼서 수출 등을 하게 됐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환급 대상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1호에 보면은 수출 물품은 생산한 경우라 써 있고 2호에 보면은 그대로 수출한 경우 써 있죠. 이 말인즉슨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1호 볼게요.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에요. 결합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결합. 물리적인 결합 또는 화학적인 결합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는 저희가 물리적인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저희가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인 결합이라 하는 것들은 화학 물질들을 보통 말을 하는 거겠죠. 쉽게 말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 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결합은 아니지만 거기 안에 투입되면서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결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화학 물질을 만들 때 화학적인 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성분을 넣잖아요. 성분을 넣으면서 뭔가 만들어지니까. 다음에 나목, 해당 수출 물품은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입니다. 결합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없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원재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요걸 저희가 간접 재료라고 말을 씁니다. 간접 재료. 간접 재료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분명히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생산 과정에 사용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개별 물품별로 특정할 수가 없을 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복을 제공해줬고, 그다음에 전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어떤 윤활유 같은 거 발라준 게 있고, 뿌린 넣은 게 있고, 연료라는 것도 넣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도 가동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생산을 할 때 사용된 건 맞죠. 그렇죠. 에어컨을 가동했다는 것도 분명히 생산 과정에 사용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별 물품별로 다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간접 재료라고 말을 쓰거든요. 간접 재료는 분명히 생산 과정에 사용된 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진 물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환급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 개념은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 재료는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에 다목,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생산에 투입되는 물품이라 보는 겁니다.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결합된 건 아니지만 소모되는 물품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 포장을 해야 되겠죠. 포장용품도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나왔잖아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결합되는 물품.
결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결합 또는 화학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포장용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간접 재료는 제외라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사용되는 것들은 제외. 요걸 뭘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출 등에 제공되면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어떤 재료를 사왔어요. 수입을 한 거죠. 수입한 걸 가지고 열심히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해서 만들어진 물품이 있겠죠. 그 제품을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료에 대해서요. 결합된 거, 소모된 거, 포장용품에 대해서는 이걸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말했던 거고, 내가 지금 간접 재료로 하는 것들도 내가 수입한 게 있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윤활유라고 하는 것들을 수입해서 생산 과정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걔는 간접 재료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을 안 했던 경우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요거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원상태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원상태 환급. 원상태가 뭘까요? 수입했던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수입한 게 있었는데 수입했던 그런 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게 없었어요. 생산을 안 했지만 이걸 가지고 수출을 했을 때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이 필수가 아니고 어쨌든 생산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수출 등의 제공만 되면 그걸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국내 가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상태 환급. 다만 그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세관에서 원상태 환급을 받겠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확인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할 때 물품의 성질하고 상태하고 수출한 물품의 어떤 상태를 비교해봐요. 혹시라도 사용된 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을 때 관세 등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원상태. 참고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요. 수출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수출 신고하는 물품들은 장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신고하는 물품은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랑 상관이 없는 거라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통제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태 환급이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을 시켜야 됩니다. 반입시켜 놓고 그 상태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상태가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로 있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2항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해서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사실 위에 나왔던 1항이 원칙이라 말을 쓴다면은 2항은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뭘 말을 한 거냐면요. 원래 원칙은 수입한 자재와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는 관세가 부과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가 있고 내가 이거를 같은 물품이지만 수입한 게 있다고 쳤을 때 원칙대로 말씀드려 보면은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들은 관세 환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나눠 가지고 수입했던 것만 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얘가 어쨌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볼트, 너트 이런 거 있죠. 볼트, 너트 생각해 보시면은 국산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외국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상 품질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동일한 어떤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눠 가지고 수입한 거 따로, 국내 매입한 거 따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해 봤을 때 그 공장에서 국내에서 매입한 볼트와 수입한 볼트를 나눠서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못 느낄 것 같고 비용적인 측면도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해 준 거예요. 원래 원칙은 걔네들 나눠서 수입한 것만 가지고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대체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그 말인즉슨 국산품이라는 거죠. 국산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섞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서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걔도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같이 그냥 약간 편의를 봐준 거라 보시면 돼요. 원칙은 아닌 겁니다. 원칙은 각각 나눠야 되는 거죠. 수입한 것만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관리했다면 그거 하면 되지만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섞어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겠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지금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국산 원재료가 100개가 있고요. 볼트. 그다음에 외국산 원재료가 똑같이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2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10개 전부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원래 원칙은 이 제품 10개를 말해 봤을 때 이 안에서도 국산 원재료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얘가 왜 10개가 투입됐고 얘가 한 5개 투입된 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얘만 관세 환급을 받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산 과정에서 물건 만들 때 이렇게 개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좋다. 그러면 10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여기 비율을 보게 되면 절반이잖아요. 이 전체 중에서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 관세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국산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분이 가능했다면 구분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겠지만 구분을 안 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전체를 만들 때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 이거 만들 때 하나 만들 때 20개가 필요한데 10개, 15개랑 5개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만 환급받는 게 맞잖아요. 이번 나가는 물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0개 전체에 대해서 환급해 준다. 다만 나중에 여기 전체에 보면 외국산이 100개가 있기 때문에 요게 5번 나갔을 때는 100개까지만 환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 해주겠죠.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쉽게 말할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뭐냐면요. 어쨌든 수입한 것만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가능했다면 개별로 진짜 실제 만들어진 물건에서 걔가 차지하는 것만 보고 관세 환급하는 게 원칙인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지금 투입됐던 재료 자체가 모두 국산이라 하더라도 걔도 외국산인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전체를 다 환급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물품 중에서 투입됐던 재료가 국산, 외국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수량 중에 100개죠, 100개. 100개만큼만 관세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거를 개별 하나씩 따져봤을 때는 여기 안에 외국산이 20개가 아니라 5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냥 20개로 간주해서 관세 환급을 해주고 나머지 이게 수량 100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외국산이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간주해서 아예 환급을 안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급액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물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과소,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지금 잘라서 얘기를 그러니까 전체 수량을 넘지 않은 선에서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4조로 가볼게요. 환급 대상 수출 등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호를 보면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죠.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입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급특례법상 수출이라는 것들은 관세법상 수출만 있는 건 아닌 거고 그거랑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말했던 것이 이거죠.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출. 여기 보면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유상 수출, 무상 수출로 나눠지게 돼요.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생각해 보죠. 취지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왜 환급해 주는 걸까요? 수출을 하면 뭘 얻게 되죠? 외화. 그렇죠. 외화를 얻게 되죠. 외화 획득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하면 외화 획득을 보통 하게 되죠. 하지만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거를 하더라도 외화 획득을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과 국내가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럼 이 유상 수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때문에 외화 획득을 한다 볼 수 있죠. 얘가 기본 원칙이고, 무상인 경우에는 관세, 그러니까 외화 획득을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무상권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급을 왜 해주는 거냐면 수출을 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화 획득을 더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관세법상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보내게 되면서 환급받는 것, 그러니까 외화 획득하는 거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도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말을 하는 거냐면 주한미군에다가 납품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관세법상 수출 신고가 소된 수출이잖아요.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 전제는 외화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 수출만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로 되어 있고 단서를 보시면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기본 취지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다만 그 중에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정해서 이것만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외화 획득을 하지 않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지금 수출하면 환급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보낼 겁니다. 샘플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환급되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무상인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옆으로 가보시죠. 자, 그러면 기재부령으로 정한 수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1항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고 돼 있고 1호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해외에서 전시를 한다고 했죠. 전시 목적으로 물건이 나갔대요. 그게 유상인가요? 아니죠. 전시를 하러 나가는 물품은 무상이겠죠. 그렇죠. 내 물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만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화 획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밑에 봤더니 단서가 있죠. 다만 이거를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적혀있죠. 전시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외화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정해서만 되는 겁니다. 전시 목적으로 나갔던 거는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갔던 물건이 외화를 받고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걔는 외화를 획득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말이 어렵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나요? 플랜트 수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플랜트 수출. 또는 턴키 수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산업서비스 수출 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상황 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모로코에 있는 업체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국에 있는 이제 건설업체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포스코 건설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포스코 건설인데 저랑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모로코 정부라든지 거기 있는 공공기관하고 저랑 계약을 이제 맺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로코라고 하는 그 현장에다가 제가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여기에 플랜트 수출로 볼 수 있거든요. 플랜트.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장비도 보내야 되고 사람도 보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직접 여러분과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쪽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 계시는 거기 장소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지사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지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거죠. 한국에서 그 현장에다가 공사 현장에다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설 기자재가 있을 거고, 그다음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이 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만한 것도 필요할 거고, 음식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무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할 때는 전체를 통으로 해서 하거든요. 발전소라고 하는 거 지어주는 걸로 해서 전체 얼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그걸 만들 때 투입돼야 되는 뭐 기자재,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거기 현장에 보내서 쓰는 것뿐인 거죠. 이걸 제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체로 보면 유상이 맞긴 하죠. 제가 전체 물품과 용역이라 하는 거 다 합쳐가지고 얼마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받겠다고. 그럼 유상이 맞긴 한데 개별 물품으로 따져본다면 그걸 보낼 때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상이에요, 무상.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 그걸 따낸 거죠. 걔가 따내가지고 모로코에 있는 그 현장에다가 저희 직원들을 보내놓고 거기 직원들이 쓰라고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걔네들은 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상인데 걔네들의 경우에도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로 따져보면 무상이 맞지만 전체로 따지면 유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제가 발전소를 지어줄 때는 개별 물품에 대한 돈을 다 이렇게 나눠서 총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통으로 얼마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냥 완성할 때까지 10억을 돈을 받는 거죠. 완성하면.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자재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가 이제 그 현장에다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낸다는 것은 그 계약을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의 어떤 공사를 할 뭐 다른 업체라든지 저희 지사로 보내겠죠. 지사로 보냈을 때 그 물건만 따져본다면 걔는 무상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도 전체로 따져보면 건설공사 할 때 들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도 외화를 획득하는 데 사용됐다고 봐서 관세 등을 환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게 나갈 때 반드시 기관의 확인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있잖아요. 무상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개별로 다 확인을 받고 나간 것만 관세 환급이 가능해요. 여기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진 않고 그거를 위탁해가지고 해외건설협회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죠. 해외건설기자재 무한반출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해외 건설에 사용될 뭐 기자재, 뭐 생활용품 같은 거를 보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가기 전에 확인을 받았을 때만 그걸 가지고 관세 환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외화 획득에 사용된 물건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가 확인을 받지 않고 나갔어요. 실제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보내긴 했는데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실제로 거기 보낸 것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 보낸 목적이 다른 걸로 보낸 거지만 거기에 보낸 게 맞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받은 것만 한정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보죠.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해요. 여러분들이 수출자고, 그러니까 해외 수입자고 제가 수출자입니다. 수출자.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보니까 이거 좀 불량이 있더라 라고 해서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있죠. 돌려보내고 대체품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원래 제가 최초의 물건을 보냈던 거는 유상 수출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상 수출이었기 때문에 걔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지금 수출에 사용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세금, 일단 돌아온 거랑 별개로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다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얘도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대체품을 보낼 때 그 물품에 들어가 있는 원자재 중에서 수입할 때 세금 냈던 것만 관세 환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수출을 했다고 해서 환급받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수출하는 물품 중에 들어갔던 자재 중에서 수입할 때 세금 냈던 게 있을 때 환급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국산품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보냈어요. 얘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납부한 게 없었잖아요. 세금 낸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체품을 보냈을 때도 환급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 대체품에 투입됐던 자재 중에서 수입을 함으로써 세금을 냈던 게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체품을 보낸 것도 거기 대체품 들어갔던 원재료 중에 수입을 하게 되면서 세금 냈던 게 있으면 걔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4호.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계약을 위해서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입니다. 샘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샘플도 사실은 이 자체로는 무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샘플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구매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구매를 하라는 의미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물건을 산 후에 있어가지고 어떤 연결되는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도 환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샘플을 더 많이 보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호 가볼게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한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돼 있는데 요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수탁 가공 수출이에요. 한번 가정해보죠.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가정해보죠. 일본에서 한국에다가 물건을 지금 의뢰한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일본에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물건 좀 만들어 주세요. 위탁 가공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가공을 한 거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원재료를 보낸 거죠. 원재료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완성된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위탁 가공이잖아요. 위탁 가공, 인가공.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수출하는 물품이죠. 근데 한국에서 물건 보낼 때 이 물품 가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받는 게 아니라 제조 가공에 따른 인가공비라고 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겠죠. 여기 업체한테. 그죠? 얘를 가지고 지금 얘만 보면 한국에 있는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무상이긴 하지만 얘는 따져보니까 인가공비라고 하는 것들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인가공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얘도 환급해줄게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탁 가공 수출로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부탁을 받은 거죠. 부탁을 받아서 물건을 지금 생산하고 완성된 물건을 수출한 겁니다. 수출한 건데 그 물품 자체는 무상이 맞죠. 수출자가 이 제품 전체에 대한 돈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판매라는 게 아니니까. 가공을 의뢰받아가지고 가공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물품 대가를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수행했던 가공비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유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물품 자체는 무상이지만 인가공비를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예외적으로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전제가 뭐냐면 이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됐던 자재가 있을 겁니다. 한번 가정해보죠. 이 제품이라 하는 것들을 A로 가정해봤을 때 A란 물건을 만들 때는 이 소문자 B, C라는 게 투입돼야 돼요. 투입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얘는 외국산이죠. 수입한 거고 얘도 수입한 거고 얘는 국내산이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환급해주겠다. 그 말을 한 거고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 투입됐던 원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받았던 재료를 다 투입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게 나올 수 있죠. 남는 거, 재고 얘도 다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보내준 걸 받았는데 생산해 보니까 몇 개는 안 쓰고 남았다. 요거 다시 돌려보내줄게 할 수 있잖아요. 얘도 환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저희가 원재료 수입할 때 세금 내지 않았을까요? 냈겠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얘 처음에 수입했을 때 세금 냈을 거예요. 관세 내고 들어온 거죠. 내고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조해서 생산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보냈을 때 거기 들어갔던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환급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생산한 건 아니지만 남은 재고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이죠. 요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케이스인 거잖아요. 원재료 받아서 내가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수리를 하고 완성된 물품을 보냈을 때 이를 말하는 거죠. 또 뒤에 가볼게요. 당해 원 넘겨보면 원재료 중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이죠. 얘는 재고를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가공을 하거나 수리를 하면서 투입됐던 그 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남은 재고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들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수탁 가공할 목적을 가지고 받은 물품인 것이고 실제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 아니지만 그걸 국내에서 소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관세 성격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세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걔가 국내에서 사용 소비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러면은 관세도 원래 징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세가 원래 그렇거든요.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 목적 자체도 내가 얘를 우리나라에서 수탁 가공을 할 목적을 가지고 수입했던 것인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던 거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는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관세법에 보시면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기억나시죠? 그런 거의 똑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계약 내용은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은 물건을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했던 관세, 소비세라고 성격하고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소비할 줄 알고 세금 징수했는데 소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을 때는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5의 2로 가볼게요. 외국에서 위탁 가공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입니다. 이건 반대죠, 반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인가공을 요청한 겁니다. 위탁 가공 수출 이렇게 말을 쓰죠.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도 얘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호 위탁 판매 얘기 나와 있죠. 위탁 판매를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 거죠. 무역 실무에 보시면 그거 뭔지 아시잖아요. BWT 들어본 적 있으시죠? BWT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요. BWT도 위탁 판매 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해외로 보냈죠. 보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아달라라고 했는데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외화를 받을 거고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분하겠죠. 다시 갖고 온다든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게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 되는 거죠. 내 물건을 쉽게 말하면은 대리점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낸 게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냈을 때는 당신은 무상 수출이었던 거죠. 무상 수출이었던 거지만 현지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외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외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 왜냐하면 외화 획득이 기본 목적이었으니까요. 얘랑 아까 첫 번째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전시로 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나갔을 때 당신은 무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환급하는 건 아닌 거고 걔가 외화를 받고 판매됐을 때는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어요. 관세법상 수출 신고 소홀된 수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호로 가볼게요. 2호. 자, 여기 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 법조문 쪼개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환급이라는 것은 외화 획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말했던 것이고 2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이렇게 공급하거나 공사를 하는 거를 하더라도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거나 공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네, 그 중에서도 기본 전제가 뭐냐면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중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좁혀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2항에 가서 보면 나오고요. 1호.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다가 물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물건 판매하는 것도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봐서 관세를 환급해 줍니다. 2호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88조 제1항 1호 다음에 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한번 상기해 볼까요? 관세법 88조 뭔지 아시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이고요. 거기 보면 제1항에 가면은 1호부터 6호까지 대상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1호랑 3호가 뭐냐면 외교관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품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그 기관에다가 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외교관이라 부르면은 일단 저희는 세 가지 떠올리시면 돼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여기 머물러 있는 대사관, 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사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나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게 필요하대요. 공사를 해준 것도 관세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외화를 획득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여기 외교관이라 하는 것들은 사실상 국내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국내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른 나라로 본단 말이에요. 외국한 거래법 가서 보시면은 비거주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한미군, 외교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더라도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보고 있는 거죠. 자, 3호 보겠습니다. 관세법 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중국 뭐 쭉 써 있는데 여기 되게 길거든요. 여기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OFA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세법 강의할 때 관세 그 감면 얘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관세 감면이라는 것이 관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있고요. 조약도 있고 협정도 있는데 그 협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파 협정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들은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게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소파 협정에 대해서 관세법 88조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소파 협정이라 해가지고 SOFA 협정이라 해가지고요. 주한미군에다가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판매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판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자,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외교관이고 제가 국내에 있는 딜러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판매업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명의로 수입을 하게 되면 승용 자동차 수입할 때 세금 안 내요. 관세 면제되죠. 아까 보셨던 88조라는 거 하고 다른 협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세금 부담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에 있는 저한테 물건을 샀을 때 저는 세금 부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담했던 관세가 있으면은 걔를 당연히 물품가에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포함시켜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입했을 때는 세금 면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국내에서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걔를 같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상태로 구매하게 되면 취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우리가 지금 그 환급해 줄 테니까 물품 가격에 얹지 말라는 거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세 등을 환급해 줄 테니 이거를 물품 가격에 얹어서 팔지 말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외교관이 직접 물건을 수입했을 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것인데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걔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인데 앞에 보시면 이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그냥 수입한 거라면 면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러니까 구매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걔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거죠.
단서가 있어요. 다만 요거는 확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자가 받는 사람이 면세가 된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한해서 요걸 판매하는 사람도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물건을 판매한 사람인데 외교관에게 납품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뻥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면세 추천서라는 걸 받으라는 거죠. 추천서가 뭐냐면은 확인서예요, 확인서. 이 지금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 받아오라는 거죠. 그걸 받아왔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국내 판매할 때도. 4호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판매입니다. 외국인 투자, 뭐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와 출자가 나와 있는데요. 출자라는 것은 보통은 자본금, 처음에 회사 만들 때 들어간 자본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자라 말을 쓰게 되고, 이미 지금 회사 만들어진 걸 가지고 추가로 내가 뭐 한다, 이런 것을 투자라고 보통 말을 쓰게 되거든요. 외국인 투자라든지 출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판매입니다. 자본재라는 것은 그거죠. 어떤 보통 말하는 것이 뭐 건설, 뭐 어떤 기계, 뭐라고 할까요?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저희 뭐가 있을까요? 건물 같은 것들. 예, 그런 거 말을 하는 것인데 자본재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환급해준대요. 얘도 바로 전에 봤던 거랑 같은 걸로 가야 되겠죠. 바로 위에 3호를 보시면, 그러니까 3호, 4호, 5가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이 직접 이걸 수입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 것인데,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다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입할 때는 관세 냈을 거란 말이에요. 냈던 것들을 이걸 얹어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4호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판매잖아요. 요게 관련 법에 따라서 얘네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단서가 있죠.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하나 더 써 있잖아요.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직접 수입했을 때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 수입한 게 아니라 국내인사가 수입한 한 거였다면 이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수입할 때 관세를 냈을 겁니다. 그거를 돌려줄 테니까 같이 포함해서 납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5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 자금이죠. 차관이라는 것들은 돈을 빌려오는 거 말하거든요. 국가 간에, 정부 간에 돈을 빌려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차관 자금에 의해서 국제 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 얘도 아까랑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단서 붙어 있죠.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3호, 4호, 5호 다 마찬가지인 거죠. 3, 4, 5는 성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물품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물품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거 어떤 대상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호와 2호는 주한미군 같은데 외교관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사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모두는 외화를 획득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 너무 길게 했네요, 그죠? 착각했습니다. 시간이 못 봤어가지고 좀 길게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